뭐뭐뭐계의 우버가 유행이다. 우버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인 트래비스 켈러닉은 UCLA를 중퇴하고 P2P 음악 영상 공유 스타트업에 합류함으로써 스타트업 업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에어비앤비 설립자들은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학교에서 만났다. 프리랜서 중개 사이트 업워크의 공동 설립자 중 둘은 사는 나라는 서로 달랐지만 같은 스타트업에서 일하던 사이였다. 기경제 기업을 세운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이 설립자들도 기술 제품을 만드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지만 서비스 인력을 대규모로 동원하고 운영하는 데는 전문가가 아니었다. 다들 자신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될 업계에서 일해본 경험이 미미하거나 전무했다. 우버가 그에게 투자금을 조달했다는 발표가 나온 후 수많은 창업자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술 스타트업을 출범했는데 그 중에서 댄 테런과 사만 라마니아는 어딘가 묘한 조합이었다. 그들은 흔히 스타트업 창업자라고 하면 연상되는 마크 저커버그류의 젊은 컴퓨터 덕후 이미지와 거리가 한참 먼 것은 물론이고 성향도 서로 정반대였다. 착 가라앉은 금발과 파란 눈과 훤칠한 키에 대학 럭비팀 출신답게 탄탄한 몸매가 특징인 데는 마음만 먹으면 잘나가는 부잣집 도련님 같은 이미지를 풍길 수도 있었지만 그는 머리를 덥수룩하게 기르고 아무데서나 담배를 뻑뻑 피우고 짐짓 건조한 표정으로 가끔은 독설에 가깝기까지 한 농담을 던지곤 했다. 스물네 살의 그에겐 쿨하다는 말이 잘 어울렸다. 반면 30대 초반의 유부남으로 두 아이를 둔 사마는 실리콘밸리의 기준으로 보자면 원로에 가까웠다. 그는 담배와 술은 물론이고 욕도 입에 대지 않았다. 두 사업가는 대기업의 사내 벤처 육성을 돕는 스타트업 개발 기업 프리하이드에서 2013년에 처음 만났다. 사마는 그 회사의 파트너로서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대내 채용 면접을 봤다. 당시만 해도 대는 상주 창업가로서 화려한 이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대학에서는 도시공공정책이라는 전공으로 학위를 땄으며 졸업 후 법률가 보조원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소방관 출신의 주의회 상원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조직한 적이 있었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인 지망생이었다. 스타트업에서 일해본 경험이라고는 당시 온라인 예술품 판매 업체 아트시클에서 일하고 있던 게 다였다. 하지만 때는 어릴 적부터 말로 사람을 구워 삶는 재주가 있었다. 가족들은 그가 존스 홉킨스에 들어간 것도 순전히 말빨 때문이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이것도 빈말이 아닌 것이 그는 대학 진학을 위해 그 학교 입학처 관계자들의 연락처를 최대한 알아낸 후 다량의 이메일을 보내 입학만 시켜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학교 생활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입학이 되자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다. 기술업계에서 일하기로 마음을 정한 후 그는 날마다 테크크런치를 읽으며 업계의 문화와 용어를 빨아들였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는 실리콘밸리 사업가들이 바깥의 사람들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솔로모 같은 소셜, 지역 밀착, 모바일 같은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유행어를 남발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예술계의 넷플릭스라고 할 스타트업에서 한 자리를 꿰찰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많은 예술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당시 그의 룸메이트가 뉴욕타임스의 사진 기자였다. 그는 어디 재미있는 행사에 초청을 받으면 댄을 데리고 다니며 플래시를 드는 등 보조로 썼다. 댄은 알렉산더 왕 패션 위크 파티에서 플래시를 들었고 뉴욕의 한 클럽에서 세계적 패션 디자이너 발렌티노가 노래방 기계로 마이웨이를 부를 때도 플래시를 들었으며
유명한 그래픽 디자이너 마시모 비넬리의 팔순 파티에서도 플래시를 들었다. 갤러리 객관식에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따라다녔다. 공짜로 술과 음식을 얻어먹기에 아주 좋았다. 프리하이프 면접에서 대는 아트시크릿 첫 번째 직원으로 입사해 웹디자인을 독학하고 외술품을 배달하면서 빡세게 일했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의 성과는 구성원들의 노력 여하에 달린 만큼 열심히 일할 때 가장 기분이 좋다고 했다. 사마는 댄의 팔팔한 기운과 창조 감수성이 마음에 들었고 그를 영입 대상으로 추천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일은 아니었다. 프리하이프 사무실은 뉴욕 차이나타운의 만두집 위층에 있었다. 같은 건물에 의류 공장도 입주해 있고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보이는 상자의 라벨로 미루어 보자면 어묵 수입 업체도 있는 것 같았다. 로비에 담배를 피우지 마시오, 침을 뱉지 마시오, 용무 외에 머물지 마시오 라고 떡하니 적혀 있는데도 그 밑에 남자들이 모여서 세 가지를 다 하기가 다반사였다. 원래 프리하이프에서 댄에게 맡기려고 했던 프로젝트가 면접 직후 엎어지는 바람에 다른 프로젝트에 배정되기 전까지 보수를 못 받게 됐음에도 그러거나 말거나 그는 출근해서 얼굴 도장을 찍었다. 그러고는 프리하이프 멤버 6명이 공동으로 쓰면서 프로젝트 계약을 따내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는 작은 사무실에 죽치고 앉아 있었다. 일단은 자원봉사자 신분이었다. 사마는 그 점을 높이 샀다. 일이 있든 없든 일단 출근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에게서 배운 미덕이었다. 이란 공무원 출신인 사만의 아버지는 조국을 떠나온 후 오스트리아에서 페르시아 양탄자 가게를 운영했다. 아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9시 정각에 가게 문을 열고 6시 정각에 문을 닫았다. 일주일 내내 손님 한 명 얼씬거리지 않아도 단 1분이라도 늦게 열거나 일찍 닫는 법이 없었다. 사만의 부모님은 그에게 노동이 곧 예배다 라는 말을 종종 했는데 여기에는 노동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봉사가 돼야 한다는 바하이 신앙의 가르침이 담겨 있었다. 종교 때문에 온 식구가 이란에서 도망쳐 나와야 했던 만큼 사마는 신앙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 마침내 댄은 정규 계약자로 프리하이프의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댄과 사마는 대기업 내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범시키는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면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명콤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만에게는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다. 상품 설계안의 세밀한 구석까지 꼼꼼히 검토하고 브랜드를 만들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가 하면 댄은 하루에 16시간씩 근무하고 좀 모양이 빠지는 일을 해야 할지라도 개의치 않는 추진력이 있었다. 문제가 발생하면 빼지 않고 전공법으로 승부를 걸었다. 일례로 이웃집에서 담배꽁초나 사용한 콘돔 같은 쓰레기를 그의 베란다에 상습적으로 투기하자 투명한 비닐에 샘플을 담아서 그 집 현관에 테이프로 딱 붙여 놓았다. 그래서 우아하진 않을지 몰라도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보여주는 대응법이었다. 댄의 친구 중에서 여러 명이 내게 그를 세상의 소금으로 묘사했다. 물론 모두가 호의적인 건 아니었다. 댄은 싫으면 싫다고 드러내는 편이었는데 이런 직설적인 면을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어쨌든 간에 댄이 무슨 일이든 효과적으로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근면하고 능률적인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다. 프리하이프에 들어온 지 1년도 채 안 되어 댄은 무급 자원봉사자에서 파트너로 승격했다. 그 즈음에 사마는 훗날 자신과 댄의 인생을 바꿔놓을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 아이디어는 흔히 구질구질한 일로 여겨지는 건물 관리업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자는 것이었다. 댄도 자기 집 베란다를 웬 10대 여성이 쓰레기통으로 쓰는 것부터 시작해 아파트 주민으로서 고충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문제의식에 10분 공감했다. 그가 사는 브루클린의 아파트는 천장에서 구정물이 뚝뚝 떨어져도 그러려니 하는 곳이었다.
초인종은 절대로 작동을 안 하고 복도 전구 몇 개는 불에 탄 지가 몇 달째인데도 그대로이고 출입구는 항상 망가져 있었다. 뜨거운 물을 틀면 가끔 찬 물이 나왔고 너무 뜨거운 물이 나와 피부를 댄 적도 있었다. 건물 관리 업체를 집요하게 설득한 끝에 윗집의 누수로 물이 떨어지는 부분은 수리를 받았지만 초인종을 고치는 것은 그가 직접 해야 했다. 이런 주택 사정은 댄과 사만의 또 다른 차이점이었다. 같은 브루클린이라도 사만은 부동산 매물 목록에 화장실 디자이너 이름까지 명시될 정도의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아무리 통유리로 밖을 훤히 내다볼 수 있고 주방에는 하얗게 반짝이는 대리석 조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방마다 온도 조절 장치가 달려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산다고 해도 사만 역시 건물 관리에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댄이 복도 전구를 직접 갈까 말까 고민할 때 사마는 이웃들과 친해질 겸 입주민회에서 건물 관리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았다. 그리고는 금세 후회했다. 집집마다 누가 살고 어디를 어떻게 보수했는지 일일이 챙기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왜 각 관리업체에서는 자물쇠 하나 고치는데 6주씩이나 걸리는가? 청소는 매주 한 번 하기로 계약되어 있는데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아는가? 댄도 사만도 모두 겪고 있는 문제라면 분명히 똑같은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테고 그런 측면에서도 사만은 반드시 해법을 제시하고 싶었다. 그가 생각한 것은 건물 로비에 설치하는 디지털 종합 관리 장치였다. 그 장치를 통해 관리자가 청소업체, 유지보수업체 등과 연락하고 작업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사마는 여기에 007 영화에서 각종 근사한 장비를 공급하는 캐릭터 Q의 이름을 빌려 Q가 관리한다는 뜻의 Managed by Q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프리하이프 파트너들에게 이 아이디어를 선보였고 다닥다닥 붙은 책상에서 댄과 마주보고 앉아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게 됐다. 댄도 이 프로젝트에 합류했고 최종적으로 댄도 공동 설립자가 되기로 했다. 처음에 사만이 목표로 한 고객은 그가 속해 있는 것과 같은 아파트 입주민회였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담하는 부동산 관리인에게 수고비를 주고 뉴욕 곳곳의 아파트 입주민회와 약속을 잡았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 출신이자 매니지드 바이 큐의 첫 직원으로 영입된 에마 슈워츠와 번갈아 가며 입주민회의 회사를 홍보하러 다녔다. 사마는 검은 바탕에 흰색으로 굵게 Q가 적힌 로고를 디자인하고 매니지드 바이 Q의 기술이 이미 다 구축된 것처럼 보이도록 모형 제품으로 샘플 사진을 만들었다. 그 외에도 사진 전문 사이트에서 구입한 사진을 포토샵으로 편집해서 사람들이 검은색 매니지드 바이 Q 유니폼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을 만들었다. 그러고는 이것을 아이패드에 저장해 놓고 입주민회에 갈 때마다 홍보용으로 보여줬다. 그들은 매니지드 바이 큐를 이용하면 시간당 $25의 청소부나 잡욕부를 이용할 수 있다고 입주민회를 설득했다. 그보다 더 큰 이점은 건물의 운영체계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그는 운영체제에 접속하면 할 일 목록을 만들고 용역회사에 메모를 남기고 비품 재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운영체제에 대한 비용은 따로 없고 고객은 실제 용역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면 됐다. 아파트 입주민회를 대상으로 한 영업은 성과가 영 신통치 않았다. 다들 들어주기는 잘 들어줬지만 얼른 끝내고 집에 가서 가족과 저녁을 먹을 생각만 했다. 댄은 내게 관심은 쥐뿔도 없는데 예의상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보세요. 라고 말했다. 매니지드 바이 큐가 만난 입주민회 중에서 실제로 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한 곳은 극히 일부였다. 아파트가 아니라면 혹시 사무실은 어떨까? 매니지드 바이 큐의 설립자들은 1월 말부터 평소 알고 있던 스타트업이란 스타트업에는 다 전화를 걸어 사무실 관리자를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사마는 그에 맞춰 영업용 프레젠테이션에서 몇 군데의 표현을 바꿨다. 2주 동안 그들이 접촉한 15개 기업 중에서 절반 정도가 서비스를 신청했다.
매니지드 바이 Q는 아파트보다 사무실에 더 잘 맞는 서비스였던 것이다. 매니지드 바이 Q에 실제로 준비된 것이라고는 신용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웹페이지와 앱 디자인 아이디어를 담은 PDF 파일이 전부였다. 이 스타트업은 신규 고객에게 4월부터 사무실 청소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은 시간은 단 6주. 그 안에 아직 실체도 없는 기술을 완성하고 사무실을 청소할 방법을 마련해야 했다. 결과적으로는 노동의 미래가 매니지드 바이 Q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지만 당시만 해도 세 사람은 허둥지둥 스타트업을 출범시키기에 바빴을 뿐 긱경제라든가 노동의 진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일단 청소 인력을 확보하는 게 급했다. 엔지니어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동안 당시 운영 책임자였던 에마는 사무실 청소 인력을 제공해 줄 만한 업체를 접촉했다. 건물 관리 업계는 그 종사자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뿐 일찌감치 긱경제에 합류해 있었다. 2000년에 이미 미국 내 건물 관리업 종사자 중 40%가 실제로 청소를 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건물 관리 업체에 소속되어 있었고 이들 업체는 보통 고객에게 인부들의 임금 외 수수료를 따로 청구했다. 매니지드 바이 Q는 용역 업체로서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을 택했다. 청소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동에서 수수료를 떼가는 조직이 하나 더 생기고 자신이 실제로 청소하는 사무실 소유주와 자신의 고용주 말고도 또 하나의 관계자가 생기는 셈이었다. 매니지드 바이 Q는 용역 업체로서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을 택했다. 청소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동에서 수수료를 떼가는 조직이 하나 더 생기고 자신이 실제로 청소하는 사무실 소유주와 자신의 고용주 말고도 또 하나의 관계자가 생기는 셈이었다. 에마는 뉴욕에 있는 청소업체란 청소업체는 찾을 수 있는 대로 다 찾아서 다짜고짜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갔다. 그들에게 매니지드 바이 Q가 조만간 화제의 스타트업이 될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다. 최종적으로 롱아일랜드의 업체 두 곳에서 청소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매니지드 바이 Q의 설립자들은 새롭게 합류한 하청 청소원들에게 회사의 가치관을 전파하기 위해 Q의 청소법이라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물론 그들은 현장에서 유리는 어떻게 닦고 화장실은 어떻게 청소하는지 잘 몰랐다. 자체적으로 무독성 청소용품을 마련하고 브랜드를 알릴 방법은 어느 정도 연구했지만 실제로 청소를 해본 경험은 전혀 없었다. 그 대신 독보적인 서비스를 만들 묘안이 있었다. 그것은 호텔 업계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었다. 호텔 투숙객은 보통 쓰레기통이 안 비워져 있거나 이불에 깨름직한 얼굴이 묻어 있을 때처럼 청소가 제대로 안 된 경우에만 청소원의 존재를 인지하는데 이는 사무실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호텔 업계에서는 역으로 방이 깨끗이 청소됐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시를 남겨놓으면 투숙객이 긍정적인 인상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이불 한쪽을 접어두거나 베개 위에 초콜릿을 올려둔다. 매니지드 바이 Q도 똑같이 하기로 했다. 일단 고객의 사무실 벽에 아이패드를 설치해 존재감을 드러낼 계획이었다. 그리고 청소를 끝낸 사무실에는 모든 책상 위에 매니지드 바이 Q 브랜드가 찍힌 물병을 올려두고 화장실 휴지는 항상 호텔처럼 끝부분을 각이 딱 잡힌 삼각형으로 접어두기로 했다. 에마와 사마는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회의실을 하나 빌려서 신규 청소원들을 불러 모았다. 커다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둘러앉은 청소원들에게 위와 같은 전략을 소개한 후 매니지드 바이 Q 아이패드 앱을 보여주며 고객이 청소 작업에 대한 피드백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예로 읽어준 후기 중 하나에는 사무실이 반짝거려요 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이어서 아이패드 앱에 등록할 수 있도록 청소부 한 명 한 명의 얼굴 사진을 찍고 앞서 말한 몰병과 맞춰서 흰색 Q자가 찍힌 검은색 집업 트랙 재킷과 티셔츠를 유니폼으로 지급한 후 건투를 끼워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여타 땡땡땡계의 우버 사업가들도 사업의 서비스 부문에 비슷한 해법을 접목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매니지드 바이 큐처럼 하청 인력을 쓰는 회사도 있고 우버처럼 독립계약자를 쓰는 회사도 있었지만 둘 중 어떤 전략을 쓰든 간에 똑같이 착각하는 점이 있었다. 청소야 당연히 잘 되겠지. 우리가 이렇게 멋진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으니까 그냥 다 알아서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죠. 사만의 고백이다.